제가 도망간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내쫓은 거예요. 제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계모임을 한 건데. 시어머님은 제가 돈 들고 도망갔다고 모함하고 이제는 아들의 죽음까지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시어머님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 돈은 우리가 함께 써온 거잖아요. 어머님도 아셨으면서. 이제 와서 저만 나쁜 사람 만들면 되나요? 제가 다 폭로하기 전에 보험금이라도 제 몫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더 맑은 내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제가 읽으면서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소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사연은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65살의 김순자입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프고 참담했던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직도 힘들지만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인천중앙시장은 사람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인 곳이었죠. 아침이면 시장 골목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 면을 반죽하는 소리, 그리고 칼국수 육수 냄새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새벽이면 시장 골목은 활기가 넘쳤어요. 오늘 무는 싱싱해요. 양파 한 망에 1,000원. 하는 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려 퍼졌죠. 40년 전 20살의 나이에 시장에 처음 발을 들였던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 저는 시골에서 막 올라온 새댁이었어요. 시어머님께 칼국수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장사를 시작했죠. 시어머님은 엄격하셨지만 장사의 기본부터 손님 대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순자야, 칼국수는 정성이야. 육수 한번 대충 내면 손님들이 다 알아. 면도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게 딱 좋은 두께로 밀어야 해. 시어머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밀가루를 반죽하고 면을 뽑아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손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그 덕에 아들 민우를 키울 수 있었으니 원망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칼국수 한 그릇이 3,000원 하던 시절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버는 게 얼마 없었지만 민우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처럼 학원도 보내주지 못하고 새 책도 제때 사주지 못했지만 민우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되죠. 그리고 엄마가 해주시는 칼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웃던 민우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민우는 착하고 바른 아이였어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며 제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주었죠. 점심시간이면 학교 앞으로 도시락을 갖다 주곤 했는데 친구들 앞에서도 늘 우리 엄마가 최고야 라고 말하던 아들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도 못 보내고 새 책도 제때 사주지 못했지만 민우는 늘 엄마, 괜찮아요.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되죠. 라며 웃어넘겼어요. 그런 아들이 공부도 잘했어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늦게 돌아와서도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했죠. 졸업식 날 그 아이가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단상에 올라가 모범상을 받던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혼자서 고생한 보람이 있다 싶어서요. 그날 민호는 졸업식이 끝나고 제게 편지 한 장을 건넸어요. 편지 내용은 아직도 제 가슴 한켠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께. 엄마, 저 이제 은행에 취업했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동안 저 하나 키우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죠? 앞으로는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게요. 우리 엄마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르게 자라준 우리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죠. 은행원이 된 민호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첫 월급을 받아온 날 제게 백화점 상품권을 사다 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효도할 거예요. 칼국수 가게도 리모델링하고 엄마도 이제 좀 쉬세요. 그렇게 우리의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전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반대했죠. 아들아, 사람은 천천히 알아가야 한다. 그렇게 급하게 결정하면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다. 말했지만 민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엄마,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평생 지켜주고 싶어요. 은행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 정말 착하고 이해심도 많아요. 엄마를 잘 모실 거예요. 그렇게 단호히 말하는 걸 보니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결국 허락했지만 결혼식 날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답답했어요. 처음 며느리 미영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의 눈빛이나 말투가 어딘가 불편했거든요. 은행에서 일한다고 해서 참 똑똑하고 교양 있는 아이일 거라 생각했는데 첫 만남부터 뭔가 거꾸밈이 심한 것 같았어요. 미영이는 싹싹한 척 웃으며 어머니, 아드님이 이렇게 잘 된 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시장에서 고생하시면서 키우신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은행원이 되었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특히 시장에서라는 말에 묘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마치 시장 장사가 부끄러운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저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결혼식 날 미영이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주변 하객들은 어머님, 며느리 너무 예쁘시네요. 라고 칭찬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미영이가 신랑 신부 맞춤 예복을 고집하며 무리하게 비용을 썼을 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민호의 카드 청구서를 보니 웨딩드레스가 800만 원이 넘더군요. 청첩장도 장당 10,000원이 넘는 고급 청첩장을 고집했고요. 아들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결혼식은 마음이 중요한 거지. 엄마, 괜찮아요. 미영이가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고 하니까 제가 열심히 벌어서 갚을게요. 결혼 초반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미영이는 집안일을 돕고 제게도 예의 바르게 대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죠. 주말이면 시장에 와서 가게 일도 거들어주고 어머니, 제가 설거지할게요. 라며 나서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임신 소식이 들리고 난 후부터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입덧이 심하다며 가게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집안일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았죠. 제가 가게에서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미영이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저를 힐끔 쳐다보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설거지는커녕 자기 방 정리도 안 하고 어머니, 저 배고파요. 뭐 좀 해주세요. 라며 떼를 쓰기 시작했죠. 특히 가게 일을 도와달라는 말만 꺼내면 불같이 화를 냈어요. 어머니, 제가 은행원이에요. 그런데 시장에서 일하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다른 직원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 부장님이 아시면. 미영아, 내가 네 도움이 꼭 필요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머니는 제 입장은 생각 안 하시고 아기한테도 안 좋을 거예요. 냄새나고 힘들고. 그렇게 매일같이 티격태격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특히 돈 문제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미영이의 쇼핑 습관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거든요. 미영아, 이 명품백은 또 뭐니? 얼마 주고 산 거야? 어머니, 제 돈으로 산 건데요. 은행에서 월급 받아서 산 거예요. 그래도 아직 빚도 있는데. 어머니는 왜 자꾸 저한테 간섭하시는 거예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명품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 말들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아들 얼굴 보며 참았죠. 그런데 출산을 앞두고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어머니, 애가 태어나면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해요. 제 친구들 애들은 다 좋은 데 다니는데. 미영아, 애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무슨 소리니? 어머니, 요즘은 달라요. 태교부터 시작해야 돼요. 영어 태교 학원도 다녀야 하고. 결국 며느리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영어 태교 학원비를 대줬어요. 한 달에 50만 원. 우리 가게 월세와 맞먹는 돈이었죠. 손주가 태어난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양가 도우미를 고용하더니 산후조리원은 최고급으로 가야 한다고 했죠. 민호의 카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가 유치원 엄마들과 개모임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주부들의 모임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 제가 개주예요. 다들 제가 은행원 출신이라서 믿어주시더라고요. 매달 3천만 원씩 관리한대요. 그때부터였을까요? 미영이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게 매주 백화점에 가더니 명품백에 보석까지 도저히 은행원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소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개모임이 잘 굴러가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는 매달 정확하게 돈을 수금하고 정산했죠. 회원들도 늘어나고 액수도 점점 커졌어요. 3천만 원짜리 개모임이 5천만 원으로 다시 8천만 원으로. 여보, 그렇게 큰 돈을 내가 혼자 관리하는 거 위험하지 않아? 오빠도 참. 내가 은행에서 일했잖아요. 돈 관리는 자신 있다니까요. 민호는 그렇게 믿고 넘어갔지만 저는 자꾸 불안했어요. 특히 미영이가 밤늦게까지 유치원 엄마들과 술자리를 갖는다며 외출이 잦아질 때부터 어머니, 유치원 원장님이랑 약속 있어요. 중요한 자리니까 늦을 거예요. 돌아올 때마다 비싼 옷과 가방을 사들고 왔어요. 명품 시계에 보석까지. 한 번은 제가 물어봤죠. 미영아, 그런 비싼 물건들은 다 어디서 사는 거니? 어머니도 참. 할인할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도 하고 개모임도 하니까 이 정도는. 그런데 어느 날 개원 중 한 명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우리 개 돈 잘 관리되고 있는 거 맞죠? 미영 씨가 요즘 연락이 잘 안 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얼마 후 다른 개원도 찾아왔고 또 다른 개원도. 알고 보니 미영이는 여러 개의 개모임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용한 집에 들어섰을 때 이미 며느리는 사라진 후였어요. 옷장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가 항상 들고 다니던 가방도 보이지 않았죠. 심지어 손주의 앨범까지 모두 가져갔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영이가 모든 개모임 돈을 들고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총액이 무려 15억이 넘었죠. 개원들이 물밀듯이 찾아왔어요. 어머님, 며느님 어디 있어요? 우리 돈은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저희도 지금 찾고 있어요. 아니, 은행원 출신이라고 해서 믿었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민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생지옥이 시작됐죠. 매일같이 찾아오는 채권자들, 협박 전화, 새벽에 날아오는 돌멩이들. 아들아, 이제 어떡하지? 엄마,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제가 어떻게든.
민호는 은행을 그만두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고요. 저도 가게 매출을 모두 빚 갚는 데 썼지만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경찰 조사도 시작됐어요. 혹시 우리가 공모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죠. 민호는 매일같이 조사를 받으러 다녀야 했어요. 정말 모르셨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큰 돈을 관리하는데 전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민호가 과로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죠. 심장마비였다고 해요. 너무 무리하게 일한 탓이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평소에도 심장이 좋지 않았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로 더 악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민호는 최근 몇 달 동안 하루 3시간도 못 자면서 일했대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대리운전을, 주말에는 즉석 떡볶이 장사까지. 장례식장은 쓸쓸했어요. 민호의 회사 동료들이 찾아와 조문했지만 계모임 피해자들도 와서 빚독촉을 하는 통에 마음 편히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미영이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을 온 거죠. 처음에는 그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길 올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하지만 미영이는 오히려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아세요? 매일 시장 냄새 풍기는 시어머니랑 살면서 남들처럼 좋은 것도 못 누리고 전 이제 새 삶을 살 거예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시죠. 그날 이후 미영이는 집에 찾아와 민호의 보험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들어둔 생명보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어머님, 그 돈은 제 몫이에요. 제가 법적 배우자니까요. 순순히 주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민호는 보험금 수령인을 저와 아들로 해두었더군요. 그걸 안 미영이는 더욱 악랄해졌어요. 그럼 법적으로 싸워보죠. 어머님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계모임 돈을 어머님이랑 나눠 썼다고 하면. 그 말에 저는 치가 떨렸어요. 내가 정말 사람이니?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죽었는데. 그때 손자가 방에서 나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6살배기 손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엄마, 이제 가요. 아빠처럼 할머니도 힘들게 하지 마요. 그 말을 들은 미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손자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아이는 제 뒤로 숨어버렸죠. 우리 아들, 엄마랑 가자. 엄마가 좋은 곳으로 데려갈게. 싫어요. 전 할머니랑 살 거예요. 결국 미영이는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법적 소송을 걸어오고 보험사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건 계속됐죠. 하지만 저는 꿋꿋이 버텼어요.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물러설 수 없었거든요. 빚은 아직도 조금씩 갚아가는 중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여요. 손자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도 하죠. 가끔 아빠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 보고 계시죠? 전 아빠처럼 은행원 말고 할머니처럼 정직하게 살래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하지만 이제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이란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손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힘내서 이겨내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더 맑은 내일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